왜 서로 다른 두 기록이 모두 동쪽 끝을 말하는가? 이것은 우연이 아니라 역사의 흔적이다. 단지파는 어디로 사라졌을까요? 욕단의 후손은 정말 동쪽 끝까지 갔을까요? 고대 이스라엘 역사학자 에탄 로웨는 20년간 이 질문들과 씨름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전혀 다른 두 기록이 같은 장소를 가리키는 놀라운 순간을 발견했죠. 그 장소는 바로 구독과 좋아요는 더 좋은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한반도였다. 예루살렘 히브리 대학교 고대사 연구실. 에탄 로에는 오늘도 낡은 문헌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전공은 고대 중동 이주 패턴이었어요. 사람들이 어떻게 이동했는지 추적하는 일이었죠. 책상 위에 두 개의 문서가 놓여 있었어요. 하나는 단지파에 관한 기록, 또 하나는 욕단 후손에 관한 성경 구절. 전혀 다른 주제였습니다. 왜 둘 다 동쪽을 가리키지? 단지파 기록을 먼저 펼쳤습니다. 고대 이스라엘 12지파 중 하나였어요. 블레셋과의 전쟁 이후 역사에서 사라졌죠. 많은 학자들은 다른 민족에게 흡수됐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에탄은 다른 가능성을 봤습니다. 만약 이동했다면 지중해 동부 해안에서 흔적이 끊겼어요. 그런데 이상한 기록이 있었습니다. 메소포타미아 북부 문서에 동쪽에서 온 낯선 부족이라는 표현이요. 시기가 정확히 맞았습니다. 더 동쪽 기록을 찾았습니다. 중앙아시아 스텝지대, 고대 페르시아 문서였어요. 서쪽에서 온 유목 집단. 또 시기가 맞았습니다. 지도를 펼쳤습니다. 선을 그었어요. 지중해에서 메소포타미아, 메소포타미아에서 중앙아시아, 그리고 그 끝은 손가락이 지도 위를 따라갔습니다. 중앙아시아를 지나 만주, 만주를 지나 한반도, 여기까지 두 번째 문서를 펼쳤습니다. 욕단 후손 기록이었어요. 성경 창세기 10장. 욕단의 아들들은 메사에서부터 스발로 가는 길의 동쪽 산지에 거주하였더라. 동쪽 산지. 에탄은 이 표현에 주목했습니다. 메사는 아라비아 반도였어요. 스발은 예멘 지역으로 추정됐습니다. 그렇다면 동쪽 산지는 더 동쪽이었습니다. 에탄은 욕단 후손의 이동을 추적했습니다. 아라비아 반도에서 시작해서 페르시아만을 건너 이란 고원, 파미르 고원을 넘어 중앙아시아, 그리고 계속 동쪽으로. 성경은 동쪽 산지 끝이라고 했어요. 지도를 다시 봤습니다. 손가락이 움직였어요. 이란, 중앙아시아, 몽골, 만주. 그리고 멈췄습니다. 한반도. 여기가 끝이네. 에탄의 심장이 빨리 뛰었어요. 두 개의 완전히 다른 기록. 단지파와 욕단 후손. 시기도 다르고 출발점도 달랐습니다. 하지만 둘 다 같은 방향을 가리켰어요. 동쪽 끝. 노트에 적었습니다. 가설 단지파와 욕단 후손. 모두 동쪽 끝까지 이동했을 가능성. 목적지 유라시아 동단, 한반도. 중동에서 한반도까지. 수천 킬로미터. 산맥, 사막, 초원을 넘어야 했어요. 하지만 역사는 놀라운 이동들로 가득했습니다. 몽골 쪽은 유럽까지 갔어요. 터키족은 중앙아시아에서 아나톨리아까지. 에탄은 한국 관련 자료를 찾았어요. 고대 한국 역사, 삼국시대, 고조선, 신화와 전설. 읽으면 읽을수록 흥미로웠습니다. 한국 신화에는 하늘에서 내려온 이야기가 많았어요. 왜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할까? 에탄은 메모했습니다. 외부에서 온 집단이 자신들의 출신을 신성화했을 가능성. 한국 고대사의 특이점들. 급격한 문명 발전. 청동기와 철기의 빠른 도입. 독특한 언어 체계. 뭔가 섞였어. 토착 문화와 외래 문화의 결합.
그 외래 문화가 어디서 왔을까? 밤이 깊어갔습니다. 연구실에는 에탄 혼자였어요. 지도가 벽에 붙어 있었어요. 빨간 선이 그어져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시작해서 메소포타미아를 지나 중앙아시아를 넘어 한반도에서 끝났어요. 다음 날 아침 동료 교수를 만났어요. 이걸 좀 봐. 자료를 보여줬습니다. 단지파가 한국까지? 가능성이야. 말도 안 돼. 너무 멀어. 에탄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두 개의 독립된 기록이 같은 방향을 가리켜. 우연일 수도 있어. 그럴 수도 있지. 하지만 조사해볼 가치는 있어. 동료가 고개를 저었어요. 시간 낭비야. 하지만 에탄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일주일 동안 더 자료를 모았어요. 단지파 관련 문서, 욕단 후손 이동 경로, 중앙아시아 고고학 보고서, 한국 고대사 논문. 모든 걸 읽었습니다. 그리고 패턴을 발견했어요. 단지파가 사라진 시기, 중앙아시아의 서쪽 계통 유물이 나타난 시기, 한국의 청동기가 급격히 발전한 시기. 모두 비슷했습니다. 에탄은 결심했습니다. 본격적으로 연구를 시작하기로요. 제목을 정했어요. 단지파와 욕단 후손 동방 이동 가설. 부제를 달았습니다. 고대 중동 부족의 한반도 유입 가능성 연구. 대담한 주제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비웃을 거예요. 하지만 에탄은 확신했습니다. 진실은 항상 처음엔 말도 안 되게 들려. 첫 장을 썼습니다. 왜 서로 다른 두 기록이 모두 동쪽 끝을 말하는가? 이것은 우연이 아니라 역사의 흔적이다. 나는 이 흔적을 따라갈 것이다. 예루살렘에서 한반도까지 고대의 여정을 재구성할 것이다. 노트북을 닫았어요. 창밖을 봤습니다. 예루살렘의 밤이었어요. 저 멀리 동쪽 어딘가에 수천 년 전 그들이 도착한 땅이 있었습니다. 가봐야겠어. 에탄은 마음먹었어요. 한국으로 가기로요. 직접 보고 느끼고 확인해야 했습니다. 항공권을 예약했습니다. 연구비를 신청했어요. 한국 현지 조사 목적이었습니다. 동료들은 말렸어요. 왜 한국까지 가? 자료는 여기서도 볼 수 있어. 하지만 에탄은 확고했습니다. 땅을 밟아야 알 수 있어. 그들이 왜 거기서 멈췄는지, 왜 한반도가 끝이었는지.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짐을 찾고 밖으로 나왔어요. 한국이었습니다. 처음 밟는 땅. 여기구나. 동쪽 끝. 단지파가 도착했을지도 모르는 곳. 욕단 후손이 정착했을지도 모르는 땅. 이제 증명할 차례야. 에탄은 가방을 들었습니다. 연구가 시작됐어요. 서울 국립중앙도서관. 에탄은 고대 문헌들을 쌓아놓고 앉아 있었습니다. 단지파의 흔적을 찾는 작업이었어요. 어디로 갔을까? 이스라엘 역사에서 단지파는 미스터리였습니다. 블레셋과의 분쟁 이후 갑자기 기록에서 사라졌어요. 대부분 학자들은 흡수설을 믿었습니다. 하지만 에탄은 달랐어요. 이동했다면 흔적이 있을 거야. 첫 번째 단서는 지중해 동부였습니다. 페니키아 해안 도시들의 기록이었어요. 동쪽으로 떠난 집단. 시기가 딱 맞았습니다. 에탄은 표시했어요. 첫 번째 지점. 다음은 메소포타미아였습니다. 티그리스강 북부 지역. 아시리아 점토판에 기록이 있었어요. 서쪽에서 온 낯선 사람들. 우리 언어를 못하고 다른 신을 섬긴다. 에탄의 눈이 빛났습니다. 단지파일 가능성이 높아. 시기를 확인했어요. 기원전 11세기 중반. 단지파가 사라진 시기와 일치했습니다. 지도에 두 번째 표시를 했어요. 동쪽으로 계속 이동하고 있어. 세 번째 단서는 더 놀라웠습니다. 이란 고원 북부. 고대 페르시아 문서였어요. 유목하는 서쪽 부족.
가축을 몰고 동쪽으로 향한다. 에탄은 흥분했습니다. 계속 추적할 수 있어. 한국 학자를 만났습니다. 서울대 고고학과 김 교수였어요. 중앙아시아 유물을 연구하신다고 들었어요. 네, 맞습니다. 혹시 서쪽 계통 유물을 본 적 있나요? 김 교수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있습니다. 카자흐스탄에서요. 언제죠? 기원전 10세기경입니다. 에탄의 심장이 뛰었어요. 어떤 유물인가요? 청동 제기들이요. 중동 양식이었어요. 확실한가요? 확실합니다. 메소포타미아 스타일이었죠. 김 교수가 사진을 보여줬어요. 에탄은 숨을 멈췄습니다. 명확했어요. 샘종 양식의 청동기였습니다. 이게 단지파 유물일 수 있어. 김 교수가 물었습니다. 단지파요? 그게 뭔가요? 에탄이 설명했어요. 고대 이스라엘 지파 중 하나입니다. 여기까지 왔다고요? 가능성이 있습니다. 김 교수는 회의적이었어요. 너무 멀지 않나요? 멀죠. 하지만 불가능하지 않아요. 에탄은 계속 추적했습니다. 중앙아시아 스텝지대, 몽골 초원, 만주 평원. 각 지역에서 흔적을 찾았어요. 몽골에서는 서쪽 계통 무덤이 발견됐습니다. 매장 방식이 달랐어요. 동서 방향이 아니라 남북 방향. 샘족 전통이야. 만주에서는 더 명확한 증거가 있었습니다. 청동 단검, 곡선형 날. 중동 스타일이었어요. 시기는 기원전 9세기. 점점 가까워지고 있어. 에탄은 지도를 펼쳤습니다. 빨간 점들을 이었어요. 지중해, 메소포타미아, 이란, 중앙아시아, 몽골, 만주. 선이 하나로 연결됐습니다. 그리고 그 선은 계속 동쪽을 가리켰어요. 마지막 종착지. 한반도. 여기까지 왔어. 한국 고고학 자료를 뒤졌습니다. 고조선 시대 유물들. 청동기 문화. 특이한 점들이 보였어요. 한반도 청동기는 갑자기 발전했습니다. 기원전 10세기부터요. 그 전에는 원시적이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정교해졌습니다. 외부 유입이 있었어. 청동 거울을 분석했습니다. 무늬가 독특했어요. 기하학적 패턴. 중동 양식과 비슷했습니다. 우연일까? 에탄은 확신할 수 없었어요. 하지만 가능성은 충분했습니다. 경주 박물관을 방문했습니다. 신라시대 유물들을 봤어요. 금관이 전시돼 있었습니다. 이상하네. 금관의 형태가 특이했어요. 나뭇가지 모양. 생명의 나무. 샘족 상징이야. 물론 직접적 연결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문화적 유사성은 있었어요. 에탄은 메모했습니다. 한국 고대 문화의 서아시아 요소 존재. 직접 전파인지 간접 전파인지 불명. 하지만 연결고리는 분명히 있다. 김 교수를 다시 만났습니다. 제 가설을 들어보시겠어요? 말씀하세요. 에탄이 설명했습니다. 단지파는 블레셋 분쟁 후 동쪽으로 이동했어요. 지중해를 떠나 메소포타미아로 갔죠. 거기서도 머물지 못했어요. 계속 동쪽으로 밀렸습니다. 이란, 중앙아시아, 몽골을 거쳐 마침내 만주와 한반도에 도착했어요. 그들은 여기서 토착민과 섞였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문화를 만들었죠. 김 교수가 신중하게 물었습니다. 증거가 있나요? 간접 증거들이요. 직접 증거는요? 아직 없어요. 하지만 찾을 겁니다. 김 교수가 말했습니다. 흥미로운 가설이에요. 하지만 증명하기 어려울 겁니다. DNA 분석이 필요해요. 에탄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아요. 하지만 문화적 흔적만으로도 충분해요. 역사는 항상 완벽한 증거로만 쓰이지 않아요. 때로는 패턴과 개연성으로 재구성되죠. 호텔로 돌아왔습니다.
노트북을 열었어요. 보고서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단지파 동방 이동 경로 재구성. 첫 문장을 썼습니다. 단지파는 사라지지 않았다. 그들은 단지 지도 밖으로 이동했을 뿐이다. 계속 썼어요. 지중해에서 시작된 여정. 수천 킬로미터를 가로지른 이동. 유라시아 대륙을 횡단한 위대한 여정. 그 끝은 한반도였다. 증거 목록을 정리했습니다. 지중해 동부 동쪽으로 떠난 집단 기록. 메소포타미아 서쪽에서 온 낯선 사람들. 이란 유목하는 서쪽 부족. 중앙아시아 서쪽 개통 청동기. 몽골 샘족 방식 매장. 만주 중동 스타일 청동 단검. 한반도 급격한 청동기 발전. 연결되고 있어. 물론 빈틈이 있었습니다. 시기적 공백. 지리적 불연속. 문화적 단절. 하지만 전체 그림은 명확했어요. 동쪽으로의 대이동. 에탄은 확신했습니다. 단지파는 한반도까지 왔어요. 그들의 여정은 수세기에 걸쳤습니다. 여러 세대가 이동했죠. 그리고 마침내 동쪽 끝에 도착했어요. 이제 욕단 후손을 추적할 차례야. 다음 단계로 넘어갈 시간이었습니다. 에탄은 새로운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욕단의 후손이었어요. 성경 창세기 10장을 펼쳤습니다. 욕단의 아들들은 메사에서부터 스발로 가는 길의 동쪽 산지에 거주하였더라. 핵심은 동쪽 산지였습니다. 어디를 말하는 걸까? 메사는 아라비아 반도 서부였어요. 현재 사우디아라비아 지역. 스발은 예멘으로 추정됐습니다. 그렇다면 동쪽 산지는 아라비아에서 동쪽으로. 에탄은 지도를 펼쳤습니다. 손가락이 움직였어요. 아라비아 반도를 떠나면 페르시아만. 그 너머는 이란 고원이었습니다. 자그로스 산맥. 첫 번째 동쪽 산지였어요. 하지만 에탄은 의문이 들었습니다. 끝이라고 했는데 성경은 동쪽 산지 끝이라고 명시했어요. 단순히 이란이 아니었습니다. 더 동쪽이었어요. 계속 가야 해. 고대 아랍 문헌을 찾았습니다. 욕단 후손에 관한 기록들. 이슬람 이전 시대 문서였어요. 욕단의 자손들은 해 뜨는 곳까지 갔다. 해 뜨는 곳. 동쪽 끝을 의미했습니다. 에탄은 페르시아 역사 기록을 뒤졌어요. 사산조 페르시아 문서. 동쪽에서 온 상인들. 우리와 다른 언어를 쓴다. 하지만 계약을 중시한다. 흥미로운 표현이었습니다. 계약 중시. 셈족의 특징이었어요. 욕단 후손일 수 있어. 시기를 확인했습니다. 기원전 8세기에서 6세기. 충분히 가능한 시기였어요. 중앙아시아 기록을 찾았습니다. 소그드 상인들의 문서. 실크로드 무역 기록이었어요. 서쪽에서 온 집단. 우리보다 먼저 무역로를 알았다. 에탄의 눈이 커졌습니다. 무역 지식. 욕단 후손은 상업으로 유명했어요. 성경에서도 무역민으로 기록됐죠. 연결되고 있어. 서울로 돌아왔습니다. 한국 고대 무역사 전문가를 만났어요. 이화여대 박 교수였습니다. 고대 한국의 대외 무역을 연구하신다고요? 네, 특히 서역과의 교류요. 서역이요? 중앙아시아 쪽입니다. 에탄이 물었습니다. 언제부터 교류가 있었나요? 박 교수가 답했습니다. 생각보다 일러요. 기원전 5세기부터요. 그렇게 이른가요? 네. 유리구슬이 발견됐어요. 유리구슬요? 서아시아산입니다. 페르시아나 그 너머에서 왔죠. 에탄은 흥분했습니다. 그 루트를 아시나요? 실크로드 북방 루트로 추정돼요. 누가 가져왔을까요? 박 교수가 신중하게 말했습니다. 상인들이죠. 누군지는 모르겠지만요. 에탄은 메모했습니다. 욕단 후손 가능성. 경주 박물관을 다시 방문했습니다. 이번에는 유리 유물을 봤어요.
신라 시대 유리구슬, 페르시아 양식이었습니다. 어떻게 여기까지? 박물관 학예사에게 물었어요. 이 유리구슬은 어디서 왔나요? 중앙아시아를 거쳐왔을 거예요. 누가 가져왔죠? 상인들이요. 정확히는 모릅니다. 에탄은 생각했습니다. 욕단 후손은 상업민이었어요. 그들은 무역로를 따라 이동했습니다. 아라비아에서 페르시아로, 페르시아에서 중앙아시아로, 중앙아시아에서 동쪽으로, 그들도 한반도까지 왔어. 지형을 분석했습니다. 유라시아 대륙의 산맥들, 자그로스, 힌두쿠시, 파미르, 천산, 알타이, 모두 동서로 뻗어 있었어요. 그리고 마지막 산지, 한반도의 태백산맥. 여기가 끝이야. 성경 표현을 다시 봤습니다. 동쪽 산지 끝. 지리적으로 해석하면 명확했어요. 유라시아 동단. 한반도였습니다. 더 동쪽은 바다였어요. 일본 열도가 있었지만. 하지만 일본은 섬이었습니다. 대륙의 끝은 한반도였어요. 여기가 동쪽 끝이야. 에탄은 한국인의 상업 감각을 연구했습니다. 현대 한국의 무역 강국 위상, 빠른 협상력, 계약 중시 문화, 욕단 후손의 기질이야. 물론 직접 증거는 없었어요. 하지만 문화적 패턴이 있었습니다. 한국인은 상업에 능했어요. 조선시대에도 상인 문화가 발달했죠. 현대에는 무역으로 성장했습니다. 우연일까? 에탄은 고대 한국 신화를 다시 봤습니다. 혁것의 신화. 하늘에서 내려왔다. 박혁것에는 신라를 세웠어요. 그의 후손들은 상업을 장려했습니다. 신라는 해상 무역 강국이 됐죠. 외부에서 온 상업민. 에탄은 연결고리를 발견했습니다. 욕단 후손의 특징. 상업, 무역, 계약 중시. 한국 고대 문화의 특징. 상업 발달, 대외 교역, 신용 중시. 겹쳐. 호텔 방에서 정리했습니다. 욕단 후손 이동 경로. 아라비아, 페르시아, 중앙아시아, 동북아시아, 한반도. 증거들을 나열했어요. 페르시아 동쪽에서 온 상인 기록. 중앙아시아 서쪽에서 온 집단 기록. 한반도 서아시아 유리구슬. 상업문화. 선이 연결돼. 단지파와는 다른 루트였습니다. 단지파는 북쪽 초원길. 욕단 후손은 남쪽 무역로. 하지만 도착지는 같았어요. 한반도. 두 흐름이 한 곳으로. 에탄은 지도를 다시 펼쳤습니다. 빨간 선 두 개를 그었어요. 하나는 북쪽 초원 루트. 단지파의 길. 또 하나는 남쪽 무역 루트. 욕단 후손의 길. 두 선이 만나는 곳. 한반도였습니다. 우연이 아니야. 성경 구절을 다시 읽었습니다. 동쪽 산지 끝. 이제 의미가 명확했어요. 유라시아 대륙의 동쪽 끝. 산맥이 끝나는 곳. 바다가 시작되는 곳. 한반도였습니다. 욕단의 후손은 여기까지 왔어. 노트북에 결론을 썼습니다. 욕단 후손 동방 이동 가설. 상업 루트를 따라 동쪽으로 이동. 최종 도착지는 유라시아 동단. 지리적으로 한반도. 현대 한국인의 상업 감각은 우연이 아니다. 고대 상업민의 피가 흐르고 있을 가능성. 창밖을 봤습니다. 서울의 밤이었어요. 불빛이 가득했습니다. 이제 두 흐름을 합쳐야 해. 단지파와 욕단 후손. 두 개의 독립된 이동. 하지만 같은 목적지. 왜 둘 다 한반도인가? 다음 조사 주제가 정해졌습니다. 에탄은 한국인을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거리를 걸으며 사람들을 봤어요. 카페에 앉아 대화를 들었습니다. 뭔가 다르다. 문화적 특징들이 보였어요. 서울 시내 회사 앞. 점심시간이었습니다. 직장인들이 함께 식사했어요. 혼자 먹는 사람이 거의 없었습니다. 공동체 중심이네. 에탄은 메모했습니다.
이스라엘도 비슷했어요. 샘족 문화의 특징. 개인보다 집단을 중시하는 것. 우연일까? 며칠 동안 더 관찰했습니다. 한국인의 교육열. 엄청났어요. 학원가를 방문했습니다. 밤 10시인데도 학생들이 가득했어요. 왜 이렇게까지? 학원 원장에게 물었습니다. 한국 부모들은 교육에 투자를 아끼지 않아요. 왜죠? 자녀의 미래니까요. 에탄은 떠올렸습니다. 유대인도 똑같았어요. 교육이 최우선이었죠. 토라를 배워야 한다. 한국은 공부해야 한다. 표현은 다르지만 본질은 같았습니다. 지식에 대한 갈망. 가족 문화를 연구했습니다. 한국인의 가족의식. 강했어요. 명절이 되면 고향에 갑니다. 온 가족이 모였어요. 혈연 중심 문화. 샘족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가족이 모든 것의 중심. 부모 공경은 절대적이었어요. 효도 문화. 완전히 같아. 한국학 전문가를 만났습니다. 연세대 최 교수였어요. 한국 문화의 특징이 뭔가요? 최 교수가 답했습니다. 공동체주의, 관계 중심, 위계 질서요. 왜 그런가요? 유교 영향이죠. 에탄이 물었습니다. 유교 이전에는요? 최 교수가 생각했어요. 그것도 비슷했어요. 유교가 강화시켰을 뿐이죠. 원래부터 있었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렇게 볼 수 있어요. 에탄은 흥분했습니다. 유교 이전부터 있던 문화. 샘족 문화와 겹친다. 계약 문화를 조사했습니다. 한국인은 약속을 중시했어요. 악수하고 맺은 약속. 문서로 남긴 계약. 신용을 잃으면 끝이었습니다. 신용사회. 이스라엘도 똑같았어요. 계약은 신성했습니다. 언약이라고 불렀죠. 한 번 맺으면 반드시 지켰어요. 같은 가치관이야. 비즈니스 방식을 연구했습니다. 한국 기업들의 특징. 빠른 의사결정. 과감한 투자. 위기 대응력. 생존 본능이 강해. 에탄은 이스라엘 기업을 떠올렸습니다. 스타트업 강국. 빠른 판단과 실행. 위험을 감수하는 문화. 비슷해. 역사적 배경을 생각했어요. 이스라엘은 늘 위협받았습니다. 주변이 적국이었어요. 살아남으려면 강해져야 했죠. 한국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대륙 세력의 압박. 일본의 침략. 전쟁과 분단. 생존이 최우선이었어. 외국인 친구를 만났습니다. 한국의 10년 산 마이클이었어요. 한국인의 특징이 뭔 것 같아요? 마이클이 웃었습니다. 끈질기죠. 포기를 몰아요. 예를 들면요. 사업 실패해도 다시 시작해요. 또요? 빨라요. 결정도 빠르고 실행도 빠르죠. 다른 건요? 공동체를 중시해요. 혼자보다 함께를 선택하죠. 에탄은 메모하며 생각했습니다. 끈질김, 빠른 실행, 공동체. 모두 샘족 특징이었어요. 한국 역사를 다시 봤습니다. 고난의 역사였어요. 외침, 전쟁, 분단. 하지만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강해졌어요. 전쟁 후 폐허에서 시작했습니다. 50년 만에 선진국이 됐죠. 어떻게 가능했을까? 에탄은 결론을 내렸습니다. 문화적 DNA. 단순히 유교나 불교 때문이 아니었어요. 더 깊은 곳에 뭔가 있었습니다. 생존 본능, 공동체 의식, 교육 열정, 신용 중시, 샘족 기질이야. 물론 직접 증거는 없었습니다. DNA 테스트로 증명할 수도 없었어요. 하지만 문화는 거짓말하지 않았습니다. 혈통보다 문화가 더 강한 증거야. 서점에 갔습니다. 한국 자기계발서들을 봤어요. 제목들이 흥미로웠습니다. 1등의 습관.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 부자의 그릇. 경쟁력.
모두 성공과 경쟁에 관한 것이었어요. 생존 경쟁 문화. 이스라엘 서점도 비슷했습니다. 후츠파 대담함. 스타트업 네이션 창업 정신. 생존의 기술. 같은 정신이야. 에타는 한 달간 데이터를 모았습니다. 한국인의 특징 20가지. 샘족의 특징 20가지. 비교표를 만들었어요. 겹치는 게 15개였습니다. 공동체 중심, 교육열, 가족의식, 계약 중시, 빠른 실행력, 생존 본능, 위계 질서, 신용 중시, 과감한 투자, 위기 대응, 역경 극복, 집단 정체성, 외부 압박 경험, 상업 감각, 기술 발전. 75%가 같아. 통계적으로 의미 있었습니다. 우연이라고 보기 어려웠어요. 호텔 방에서 보고서를 썼습니다. 한국인과 샘족의 문화적 유사성. 결론부터 썼어요. 혈통을 떠나 문화적 기질은 때로 더 강한 증거가 된다. 한국인은 샘족과 놀라울 정도로 유사한 특징을 보인다. 공동체주의, 교육열, 계약 중시, 생존 본능. 이 모든 것이 우연일 수 없다. 근거를 나열했습니다. 역사적 고난과 생존, 빠른 발전과 적응력, 공동체와 가족 중심, 교육과 지식 추구, 신용과 계약 문화. 문화는 피보다 진하다. 에타는 확신했습니다. 단지파와 욕단 후손. 그들이 한반도에 왔다면 문화를 가져왔을 겁니다. 그 문화가 토착 문화와 섞였어요. 그리고 현대 한국인이 됐습니다. 문화적 혼합. 창밖을 봤습니다. 서울의 밤이었어요. 불빛이 반짝였습니다. 이제 고대 신화를 봐야 해. 한국 신화 속에 더 많은 단서가 있을 거였습니다. 서쪽에서 온 사람들의 흔적. 샘족 정신의 잔향. 다음은 신화야. 노트북을 닫았습니다. 내일은 단군 신화부터 시작하기로 했어요. 국립민속박물관. 에타는 한국 신화 자료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단군 신화부터 읽었어요. 환웅이 하늘에서 내려왔다. 흥미로운 표현이었습니다. 왜 하늘에서? 고대 신화는 종종 외부 집단을 신성화했어요. 정복자나 이주민을. 하늘에서 내려왔다는 표현. 서쪽에서 왔다는 의미일 수 있었습니다. 민속학 전문가를 만났습니다. 서울대 정 교수였어요. 단군 신화를 어떻게 해석하시나요? 정 교수가 답했습니다. 여러 해석이 있어요. 외부 유입설도 있나요? 있죠. 환웅이 북방에서 왔다는 설이요. 북방이요? 만주나 시베리아 쪽이요. 에탄이 물었습니다. 더 서쪽일 가능성은요? 정 교수가 고개를 갸우뚱했어요. 중앙아시아 말씀이신가요? 그보다 더요. 중동까지요. 그건 너무 먼데요. 하지만 가능성은 있지 않나요? 정 교수가 생각했습니다. 문화적으로는 가능할 수도 있겠네요. 단군 신화를 분석했습니다. 환웅은 무리를 이끌고 왔어요. 천부인 3개를 가져왔죠. 천부인이 뭘까? 신의 증표, 권위의 상징. 에타는 생각했습니다. 율법서가 아닐까? 모세도 10계명을 가져왔어요. 돌판에 새겨진 율법. 신과의 계약이었죠. 비슷해. 환웅은 풍백, 우사, 운사를 데려왔습니다. 바람, 비, 구름을 다스리는 신. 자연 숭배. 샘족도 자연을 신성시했어요. 야훼는 폭풍의 신으로 시작했죠. 연결되네. 곰과 호랑이 이야기를 봤습니다. 곰은 참고 견뎌서 사람이 됐어요. 호랑이는 실패했죠. 인내의 가치. 에타는 메모했습니다. 샘족 문화도 인내를 중시했어요. 욥기가 대표적이었죠. 고난을 견디는 것. 같은 메시지야. 혁것의 신화를 읽었습니다. 신라의 시조였어요. 알에서 태어났다고 했죠. 알. 고대 신화에서 알은 외부를 의미했습니다.
다른 곳에서 왔다는 표시. 혁것에는 육촌장에게 추대됐어요. 선출된 왕. 셈족도 비슷했습니다. 초기 이스라엘 왕들. 백성이 선택했어요. 사울도 다윗도. 민주적 요소. 주몽 신화를 봤습니다. 고구려 시조. 하늘의 아들이라고 했어요. 동쪽으로 이동했습니다. 부여에서 압박받았거든요. 새로운 땅을 찾았죠. 이주 서사. 에타는 떠올렸습니다. 출애굽도 이주 서사였어요. 압박받던 곳을 떠남. 새로운 땅을 찾음. 약속의 땅. 구조가 같아. 주몽은 활을 잘 쐈어요. 뛰어난 전사였죠. 나라를 세우고 확장했습니다. 전사왕. 다윗도 전사였어요. 골리앗을 쓰러뜨렸죠. 왕이 되어 영토를 넓혔습니다. 같은 유형이야. 가야 신화를 연구했습니다. 김수로 왕 이야기. 하늘에서 금괴가 내려왔어요. 그 안에서 6알이 나왔죠. 6아이가 태어났습니다. 6. 숫자가 의미심장했습니다. 이스라엘도 숫자를 중시했어요. 12지파, 7일 창조. 숫자 상징. 김수로 왕은 인도에서 온 공주와 결혼했어요. 허황옥. 외국 출신이었습니다. 개방적 문화. 에타는 생각했습니다. 외부인과의 결혼. 이스라엘 왕들도 했어요. 솔로몬도 이방 여인들과 결혼했죠. 국제적 감각. 제주도 신화를 봤습니다. 삼성혈 이야기. 땅에서 새 신인이 솟아났어요. 땅에서? 이건 토착민을 의미했습니다. 원래부터 있던 사람들. 그들은 외부에서 온 공주들과 결혼했어요. 혼합. 토착민과 외래인의 결합. 새로운 문화 창조. 이게 한국 역사야. 에타는 패턴을 발견했습니다. 한국 신화의 공통점들. 하늘이나 외부에서 옴. 뛰어난 능력과 지혜. 새로운 땅 개척. 토착민과 융합. 강한 생존력. 이주민 서사야. 신화 속 인물들의 특징도 봤습니다. 근면함. 순종과 반항의 조화. 공동체 중심. 계약과 약속 중시. 셈족 특성이네. 정 교수를 다시 만났습니다. 한국 신화에서 뭘 발견하셨어요? 에탄이 설명했습니다. 이주 서사가 많아요. 그렇죠. 한국은 이주의 역사니까요. 그 이주민이 어디서 왔을까요? 북방이죠. 만주나 몽골. 그 너머는요? 정 교수가 멈췄습니다. 중앙아시아? 더요. 중동까지요. 증거가 있나요? 에탄이 자료를 보여줬습니다. 신화 구조의 유사성. 인물 유형의 일치. 가치관의 중복. 정 교수가 놀랐어요. 흥미롭네요. 가능하다고 보시나요? 문화적으로는요. 하지만 증명하기 어렵죠. 에탄이 말했습니다. 신화는 거짓말하지 않아요. 무슨 뜻이죠? 신화는 역사의 메아리예요. 왜곡되고 과장되지만 핵심은 진실이죠. 정 교수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는 말씀이에요. 에탄은 호텔로 돌아왔습니다. 노트북을 열었어요.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한국 고대 신화의 서아시아적 요소. 첫 문장을 썼습니다. 한국 신화는 이주의 기억을 담고 있다. 계속 썼어요. 하늘에서 내려온 존재들. 외부에서 온 지혜로운 지도자들. 새로운 땅을 찾아 정착한 이야기들. 이 모든 것이 셈족 전통의 메아리다. 증거들을 정리했습니다. 단군 하늘에서 내려옴, 천부인, 인내의 가치, 혁것의 아래서 탄생, 선출된 왕, 주몽 이주 서사, 전사왕, 새로운 땅, 김수로 하늘에서 내려옴, 국제결혼. 모두 연결돼. 에타는 결론을 썼습니다. 단지파와 욕단 후손의 문화적 잔향이 한국 신화에 남아있다. 하늘에서 온 존재는 서쪽에서 온 이주민이다.
강한 노동 윤리와 생존력은 샘족 전통이다. 순종과 반항의 공존은 계약 문화의 흔적이다. 한국 신화는 동서 문화 융합의 기록이다. 창밖을 봤습니다. 서울의 밤하늘. 별이 반짝였어요. 이제 두 흐름이 만나는 지점을 봐야 해. 단지파의 북방 루트, 욕단 후손의 남방 루트. 두 길이 한반도에서 만났습니다. 어디서 어떻게 만났을까? 다음 조사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에탄은 지도 앞에 섰습니다. 벽에 큰 유라시아 지도가 걸려 있었어요. 빨간 선 두 개가 그어져 있었습니다. 하나는 북쪽 초원길, 단지파의 경로, 또 하나는 남쪽 무역로, 욕단 후손의 경로. 어디서 만났을까? 두 선을 따라갔습니다. 북쪽 선은 중앙아시아에서 몽골로, 남쪽 선은 페르시아에서 중앙아시아로. 두 선이 가까워지는 지점. 중앙아시아 동부. 여기서 처음 만났어. 그리고 계속 동쪽으로. 함께 이동했을 겁니다. 만주를 거쳐. 한반도로. 최종 합류 지점은 한반도야. 고고학 자료를 뒤졌습니다. 만주 지역 유물들. 기원전 8세기부터 5세기. 흥미로운 발견들이 있었어요. 서쪽 개통 청동기. 그리고 북방 개통 철기. 한 유적지에서 함께 나왔습니다. 두 문화가 섞였어. 요령성 박물관 자료를 봤어요. 고조선 유물들. 비파형 동검. 독특한 형태였습니다. 호남 양식이야. 손잡이는 북방 스타일. 날은 서아시아 스타일. 두 전통이 결합했어요. 이게 증거야. 한국 고고학자를 만났습니다. 고려대 장 교수였어요. 고조선 문화의 특징이 뭔가요? 장 교수가 설명했습니다. 복합적이에요. 여러 요소가 섞였죠. 어떤 요소들인가요? 북방 유목 문화, 중국 농경 문화, 그리고요? 설명하기 어려운 제3의 요소요. 에탄이 앞으로 기울었습니다. 제3의 요소요? 네. 출처를 알 수 없는 기술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요. 청동 주조 기술이요. 너무 발달했어요. 언제부터죠? 기원전 7세기경부터 급격히 발전했어요. 에탄은 메모했습니다. 서쪽 기술일 수 있어. 한반도 북부를 조사했습니다. 평양 근처 유적지. 고조선의 중심지였어요. 출토 유물들을 분석했습니다. 청동 방울. 독특한 소리를 냈어요. 제유용이네. 샘족도 방울을 사용했습니다. 대제사장 옷에 달았죠. 비슷해. 토기를 봤습니다. 민무늬 토기. 장식이 거의 없었어요. 검소한 미학. 에탄은 생각했습니다. 유대교도 장식을 꺼렸어요. 우상 숭배를 피하기 위해. 같은 정신이야. 한강 유역을 연구했습니다. 백제의 발상지. 이곳에서도 호남 문화가 보였어요. 북방계 주거지. 남방계 토기. 서아시아계 청동기. 세 문화가 만났어. 에탄은 패턴을 발견했습니다. 한반도 곳곳에서 서로 다른 문화가 공존했어요. 충돌이 아니라 융합. 평화로운 만남이었어. 장 교수에게 물었습니다. 고조선 시대에 인구 유입이 있었나요? 있었죠. 지속적으로요. 어디서요? 북쪽에서요. 만주 쪽. 그 너머는요? 장 교수가 생각했습니다. 중앙아시아일 수도 있죠. 더 서쪽은요? 글쎄요. 가능성은 있지만. 에탄이 자료를 보여줬습니다. 단지파와 욕단 후손의 경로. 두 흐름이 만나는 지점. 장 교수가 놀랐어요. 이거 흥미롭네요. 가능하다고 보시나요? 고고학적으로는 증명하기 어렵죠. 하지만요. 문화적으로는 설명이 돼요. 에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충분해요. DNA 연구를 찾아봤습니다. 한국인 유전자 분석. 복잡했어요.
동북아시아 계통이 주류. 하지만 서쪽 계통도 섞여 있었습니다. 몇 퍼센트나 될까? 논문을 읽었어요. 소수지만 분명히 있었습니다. 서아시아 계통 유전자. 흔적이 남아있어. 언어학 자료를 봤습니다. 한국어의 기원. 여전히 미스터리였어요. 알타이어족으로 분류되지만 확실하지 않았습니다. 단어들을 분석했어요. 하늘을 뜻하는 하느님, 신을 뜻하는 님, 세머와 비슷해. 히브리어로 하늘은 샤마임, 신은 엘로힘, 님 어미가 겹쳤습니다. 우연일까? 더 찾아봤어요. 아버지, 아바. 히브리어도 아바. 어머니, 에마 엄마. 히브리어 이마. 비슷하잖아. 물론 언어학자들은 반대할 거였어요. 우연의 일치라고. 하지만 에탄은 달랐습니다. 너무 많은 우연이야. 지도로 돌아왔습니다. 두 흐름의 만남을 정리했어요. 첫 만남 중앙아시아 동부. 기원전 10세기경. 단지파와 욕단 후손이 만났습니다. 서로를 알아봤을까요? 아마도. 같은 뿌리니까. 두 번째 만남 만주. 기원전 8세기경. 함께 동쪽으로 이동. 토착 부족과도 섞였습니다. 최종 만남 한반도. 기원전 7세기경. 고조선 건국기. 모든 흐름이 합쳐졌어요. 여기서 새로운 민족이 탄생했어. 에탄은 확신했습니다. 한국인은 단일 기원이 아니었어요. 복합 기원이었습니다. 동북아시아 토착민, 북방 유목민, 그리고 서쪽에서 온 셈족. 완벽한 조합이야. 호텔 방에서 정리했습니다. 두 흐름의 합류 과정. 제목이었어요. 내용을 썼습니다. 단지파의 정신성과 욕단 후손의 기질이 한반도에서 만났다. 중앙아시아에서 처음 만나. 만주에서 함께 이동. 한반도에서 최종 정착. 토착민과 융합하여 새로운 문화 창조. 이것이 한국 문명의 탄생이다. 증거를 나열했어요. 고고학 혼합 유물, 복합 양식, 유전학 소수 서아시아 계통, 언어학 유사 단어들, 문화 셈족적 특징들, 신화 서쪽 기원 이야기들. 모든 게 연결돼 창밖을 봤습니다. 서울의 밤. 수백만 명이 살고 있었어요. 그들 안에 흐르는 것. 동북아시아의 피, 북방 유목민의 강인함, 그리고 셈족의 정신. 이게 한국인이야. 마지막 장을 써야 할 시간이었습니다. 현대 한국인의 특별함. 그 비밀을 밝힐 차례였어요. 에탄은 최종 보고서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6개월간의 연구를 정리할 시간이었어요. 한국인은 누구인가? 이 질문부터 시작했죠. 한국인의 폭발적 발전. 전쟁 후 폐허에서 시작했어요. 50년 만에 선진국. 세계 10위권 경제. 어떻게 가능했을까? 에탄은 답을 알고 있었습니다. 고대의 DNA가 깨어났다. 단지파의 생존력. 욕단 후손의 상업 감각. 북방 유목민의 강인함. 동북아시아의 근면함. 모두 합쳐진 거야. 기술력을 분석했습니다. 반도체, 자동차, 조선, IT. 모든 분야에서 세계 최고 수준. 빠른 학습 능력. 한국 기업들을 연구했어요. 삼성, 현대, LG. 글로벌 기업이 됐습니다. IMF 외환위기 때 망할 뻔했죠. 하지만 살아남았습니다. 오히려 더 강해졌어요. 욥의 정신이야. 고난을 견디고 더 강해지는 것. 셈족 전통이었습니다. 공동체 윤리를 봤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때 한국은 빠르게 대응했어요. 마스크 착용, 사회적 거리두기. 국민이 협조했습니다. 공동체 의식, 개인보다 집단을. 이스라엘도 똑같았어요. 교육열을 다시 봤습니다. 한국 학생들의 학업 성취도, 세계 최상위권, 지식에 대한 갈망.
유대인과 똑같았어요. 문화산업을 분석했습니다. K-팝, K-드라마, 영화. 세계를 석권했어요. BTS, 블랙핑크, 기생충, 오징어 게임. 창의성과 집중력. 완벽을 추구하는 자세. 에타는 한국인의 양면성을 봤습니다. 순종과 반항. 공동체와 개인. 전통과 혁신. 모순이 아니야. 이것이 한국인의 강점이었어요. 상황에 따라 전환. 유연한 적응. 글로벌 영향력을 평가했습니다. 한국은 작은 나라. 인구 5천만. 하지만 영향력은 막강했습니다. 문화, 기술, 경제. 크기가 아니야. 이스라엘도 작았지만 영향력은 컸죠. 에타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타이핑을 계속했어요. 한국인의 폭발적 발전 속도, 놀라운 기술력, 공동체적 윤리와 개인적 근성의 조화. 이 모든 것은 우연이 아니다. 고대의 이동과 혼합, 샘족적 기질, 동방 문명의 성숙, 이것들이 한 곳에서 결집됐다. 그 결과가 현대 한국인이다. 마지막 문장을 썼습니다. 한국인은 단지 한반도만의 민족이 아니다. 동서 문명의 교차점에서 태어났다. 인류사에서 가장 독특한 조합이다. 학술대회에서 발표했습니다. 서울대학교 국제학술대회. 200명이 모였어요. 단지파와 욕단 후손 동방 이동 가설. 에탄이 단상에 섰습니다. 저는 6개월간 한국을 연구했습니다. 한국인은 단일 기원이 아닙니다. 복합 기원입니다. 단지파와 욕단 후손. 두 샘족 부족이 동쪽 끝까지 왔습니다. 한반도에서 만났습니다. 토착민과 융합했습니다. 그 결과가 한국인입니다. 질문이 쏟아졌어요. 증거가 충분한가요? 직접 증거는 부족합니다. 하지만 간접 증거는 압도적입니다. 박수가 터졌어요. 찬반이 갈렸지만 모두 흥미로워했습니다. 한 달 후 논문을 출판했습니다. 한국인의 복합기원 가설 국제학술지에 실렸어요. 반응이 뜨거웠습니다. 에타는 한국을 떠나기 전날 남산에 올랐습니다. 서울이 한눈에 보였어요. 특별한 민족이야. 에타는 생각했습니다. 한국인의 미래. 계속 발전할 거였어요. 그들 안에 수천 년 DNA가 있으니까. 생존의 DNA, 적응의 DNA, 융합의 DNA. 공항으로 향했습니다. 비행기에 올랐어요. 이륙하며 마지막으로 봤습니다. 한반도, 동쪽 끝, 단지파와 욕단 후손이 도착한 곳, 동서 문명이 만난 곳. 에타는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마지막 문장을 추가했어요. 한국인은 과거와 미래를 동시에 가진 민족이다. 고대 문명의 유산과 현대 기술의 조화. 이것이 한국인이 특별한 이유다. 세계는 한국에서 배워야 한다. 어떻게 다른 것들이 하나가 되는지, 어떻게 고난이 힘이 되는지, 어떻게 작은 나라가 큰 영향력을 가지는지. 한국인은 증명했다. 융합의 힘을.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놀라운 이야기를 들으셨습니다. 이스라엘 고대사 학자가 6개월간 추적해서 밝혀낸 한국인의 숨겨진 기원이었죠. 단지파와 욕단의 후손. 두 개의 독립된 흐름이 수천 킬로미터를 가로질러 한반도에서 만났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이주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동서 문명의 위대한 융합이었죠. 샘족의 생존력과 상업 감각, 북방 유목민의 강인함, 동북아시아의 근면함. 이 모든 것이 한 곳에서 결집됐습니다. 그 결과가 바로 현대 한국인입니다. 한국인의 폭발적 발전 속도, 놀라운 기술력, 공동체 윤리와 개인 근성의 조화, K컬처의 세계 석권. 이 모든 것은 우연이 아니었어요. 고대의 이동과 혼합, 수천 년 DNA가
깨어난 결과였습니다. 이 감동적인 발견이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 좋아요와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한국인의 특별함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릴 수 있도록 여러분의 응원이 필요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세요. 이 가설에 대한 의견, 한국인의 기원에 대한 생각, 무엇이든 환영합니다. 여러분의 댓글 하나하나가 이런 콘텐츠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한국인은 단지 한반도만의 민족이 아닙니다. 동서 문명의 교차점에서 태어난 인류사 가장 독특한 조합입니다. 그것이 바로 대한민국의 진짜 힘입니다. 다음에도 더 놀라운 대한민국의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